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막판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고요. 오늘로 내년 4.10 총선이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치권 뒷이야기와 속사정을 알아보는 불사조 기자단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방송 영화 작가들이 150여일 만에 파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배우 방송인들은 여전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죠. 가장 큰 쟁점은 결국 AI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인데요. IT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우리가 한글날인데도 방송을 했고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중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 사흘째가 되는데요. 양측 사망자만 1,500명에 확인이 되는 것만 근데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00명이 육박하고 있네요. 네, 이스라엘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번 교전으로 사망자가 800명 이상, 부상자는 2,60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150명의 인질이 가자 지구에 붙잡혀 있는 걸로 또 전해지고 있어요. 생사가 불투명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사망자와 인질 중에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이 국적에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 11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피해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피해, 그러니까 외국인 피해도 크지만 가자지구에 있는 이 민간인을 포함한 가자지구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얘기한 걸 보니까 이번 이스라엘의 이 보복 공격으로 사망자 687명, 부상자가 3,726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측 사망자가 1,500명에 육박을 하고 부상자도 6,000명을 넘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마무리될 거냐, 이게 큰 문제예요. 하마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 1명을 살해하겠다, 이렇게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고, 인명 피해,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또 다른 외국의 인질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7일 이스라엘 남부로 침투를 해서 잡아간 민간인 인질이 현재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도 지금 외국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종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마스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사전 경고 없이 폭격을 하면은 이 민간인 포로들을 1명씩 살해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민간인 포로에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우리 그 체류객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우리 외교 당국이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마스가 인질들을 방패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하마스가 공식적으로 이 민간인 포로들을 1명씩 살해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현재 지금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공습을 퍼붓고 있고, 또 봉쇄 정책을 택하고 있고, 지상군 투입을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내각에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 하마스와는 절대 협상은 없고 멸절시키겠다는 입장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로 나온 것을 보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 지상군 투입을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또 말하기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민간인 포로들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이러한 군사 행동을 정말로 할 수 있겠느냐 한다면은 그 부담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들이 이스라엘 당국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하마스뿐 아니라 또 다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도 30여 명을 지금 민간인 포로로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수감하고 있는 4,5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풀어줄 때까지는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또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쪽에서 사실 인질 교환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내각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하마스를 멸절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질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군사행동을 정말로 하느냐 이 점이 지금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꼬이고 꼬입니다. 하마스는 나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네. 하지만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마스와는 꼭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마스 또 가자 지구사에서 이 가자 지구가 상당히 인도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보복 공격에 들어간 그러니까 지난 7일부터 가자 지구에 원조 물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식품을 포함해서 의약품까지 그러니까 모든 물자의 반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 봉쇄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아부 이 갈란트 국방부 장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 그래서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거다. 모든 것이 닫힐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가자 지구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지만 그 상공과 해안선은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마스가 통치를 하면서 무장정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가자 지구를 이제 봉쇄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물자 이동을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도 계속 이거 들여다보고 제안을 해왔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가자 지구에 대해서 세계 최대 감옥이다. 뭐 창설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예 이번에는 전면 봉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30만 명의 80% 이 전 세계적인 인도적 지원에 의존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봉쇄에 나서면서 현재 다수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고 특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또 민간 시설과 군 시설을 구분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도적 지원도 끊기고 공격도 이어지고 있어서 민간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을 강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끊으면은 이게 힘들다. 그러면 안 되고 인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비상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위기로 기름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민들인데 이스라엘의 한국인 체류객들 중 일부가 오늘 비행기 편으로 귀국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대사를 포함한 우리 당국은 현재 이스라엘의 한국인 장기 체류자 570여 명, 여행객은 36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모두 안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7일에 이 무력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우리 국적기가 텔아비브 공항으로 가서 이번에 200여 명을 태우고 오늘 오후 늦게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텔아비브 공항은 안전하게 정상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국적기를 보내서 우리 국민들을 다시 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사실 텔아비브로 가는 모든 비행편이 현재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네. 아마 체류객들의 송환을 위한 안전한 귀국을 위한 조치로만 아마 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에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를 했고요.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실 이게 확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네. 많은 또 인명이 또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서 더 이 지역에 대한 뉴스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석구청장 보궐선거로 갑니다. 본 투표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자,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인가요? 퇴원해서 곧바로 유세 현장에 합류를 했다고요. 네, 어제 이제 병원에 이송된 지 21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원래 뭐 지난주에 유세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은 뭐 그저께 나타날 것이다. 금요일, 토요일 네. 설이 있었어요. 네, 뭐 네. 그때 연휴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전 투표 전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나오지 못하다가 퇴원하면서 인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서구에 들러서 유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정치권에 뭐 다 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하고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유세 현장에 안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 나타나야 되고 이 지원 유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할 것이냐 그 시점이 중요했는데 바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어제 강서구 이 지원 유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첫 이 일성이 그렇더라고요. 화합, 단결. 그러니까 당내 갈등 봉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 유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 첫 출발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첫 출발인데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 또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현장을 보면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대선 때 제가 뭐 현장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좀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선 유세 현장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현장 복귀 뭐 이 등장을 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많이 했다. 어제 최대위 결집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주당은 사실은 진교훈 후보가 어떤 이 지원 유세 대규모 지원 유세는 어제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48시간 유세의 끝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밤 자세로 자정까지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제까지는 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좀 더 골목골목 다니면서 저희망식 유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등판 여기에 대해 아니 이거 본인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그냥 얄팍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미 강서구 구민의 마음은 다 결정이 됐을 거다. 지금 선거운동에 나서는 건 국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등장, 지원 유세를 어떻게 보면 좀 최소화시키면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오후에 이 총력 유세, 파이널 유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김기현 대표, 윤재영 원내대표 비롯해서 당 사역과 또 정진석 위원장을 포함한 이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최대한 또 결집을 해가지고 이번 선거 지역 발전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윤석열 정권의 힘을 모아주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마지막 막판 호소를 할 것 같아요. 네, 총력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은 총력전이 있었고 오늘 국민의힘은 총력전인데 이게 내일 표심에 어떻게 또 작용이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총력전인데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이 40대 남성이 곧바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우 후보 측에 따르면 이 신발을 던지려고 하고 30분 동안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체포 후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는지 또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실 9월 30일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은 별도로 성명을 발표해서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 김태우 후보에 대한 선거 방해 행위가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비판인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민주당이라고 외친 여성이 김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또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데 폭력으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지지 세력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일단 진교훈 후보 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폭행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뭐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사과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대통령이 밀어주는 힘 있는 후보,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까지 해줘서 이 재개발 같은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제 성명에서 또 어제 입장에서 반복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선거 구호에 대해서는 진짜로 대통령이 밀어줘서 재개발 등 공약을 실현할 수 있으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 사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또 이러한 구호가 나오는지 또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누가 강서구청장이 될지 가려지겠죠. 자,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행방지법, 국민의힘은 권인숙 방지법,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죠. 네. 권인숙 방지법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먼저 민주당이 이 성공을 펼쳤고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맞불을 놓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 개정에 나선다는 건데요. 김행방지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신현영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김행랑 방지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행 플러스 줄행랑 이걸 줄여서 김행랑 방지법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만큼 이제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을 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는 거고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아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후보자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청문회에 안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런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를 보고 이런 모습을 전례를 따라서 하는 후보자 있으면 어떡하냐.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대표 발의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먼저 이제 김행 후보자 도망가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의사일정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권인숙 방지법이죠. 네. 권인숙 위원장 너무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 그래서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위원장이 후보자한테 그럴 거면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것부터 포함해서 앞으로 뭐 이 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의사일정 협의 전에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에게 미리 의견을 들어서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후보자한테 의견도 좀 물어보고 물론 여야 합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걸 다 넣어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이게 파행이 됐는데 그 후폭풍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되겠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네, 제가 교통정보입니다.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통행량도 많고요. 사고 여파로 어렵습니다. 안산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 서평택 분기점 조금 지난 곳에서 3시간째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부터 4차로까지 차단되고 있고요. 발안부터 10km가 막힙니다. 여기 사고 여파로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5km간 정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도 청북에서 서평택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청북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반포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고 동탄 분기점에서 속도 안 나고 있고요. 남사 진이나들목 부근 3km 구간 사고로 정체고 대전 나들목에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목해볼 국정감사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최근 이슈가 됐던, 물론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제가 한번 주목해볼 만한 국정감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인데요. 최근에 이 두 기관이 이 김만배 인터뷰 보도 논란을 기점으로 해서 가짜뉴스를 최우선 심의하겠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보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지어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포털에서 해당 기사들을 차단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10월 1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클릭 축구 응원, 클릭 응원 숫자에서 중국이 많았다는 이유로 이거를 선거 여론 조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역시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야당은 포털과 언론에 대한 사전 선거를 앞두고 포털과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강하게 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국감장에 나와서 기존에 밝혔던 이 가짜뉴스 대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고요. 포털에 대해서도 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를 특정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포털에 대한 이 규제 강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계속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역시 이 인터넷 신문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분은 사실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규제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게시물, 특히 음란물이나 범죄 2차 가해 등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이 부분을 야당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유일임 위원장도 오늘 지금 국감 인사말에 나와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허위 조작 뉴스 생산하는 인터넷 언론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역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오늘 공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국정감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주목해 볼 만한 현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국방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위가 오늘 파행이 됐습니다. 사실 신원식 장관이 임명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또 합의하지 못하니까 지난 주말에 임명을 했어요. 네, 임명할 때 이 이유로 든 게 하나가 국정감사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감사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쪽에서 나왔는데, 오늘 그 국방위 첫 국정감사가 파행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야당의 피켓, 이걸 여당이 문제 삼으면서 파행이 되고 오후에도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국감장에 가면은, 회의실에 가면은 노트북이 하나씩 다 놓여 있어요, 의원 자리에. 그 노트북 앞에다가 피켓을 붙였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이랬더니 여당 의원들이 이 피켓을 붙여놓은 것을 지적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박하면서 회의장에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니 이거 피켓,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야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이런 보여주기 식으로는 안 된다. 장병들이,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여당에선 항의를 했고, 장관이 충분히 그러니까 막말 논란 여기에 대해서 사과했지 않느냐. 임명된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거 이 국정감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반박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아니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니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피켓을 붙여놓는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회의에 들어와서 얘기해라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국감장에서 신원식 의원의 이제 막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과거 막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여야가 또 고성을 주고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이 국방이 열리기 참 힘들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이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들 앞에 정부가 그동안 1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따져보고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는 건데 회의가 열리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뭐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것 같고요. 또 국토위에서는 오늘 아무래도 양평고속도로 이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용역 회사에 관련 이제 자료 내라라고 했는데 그게 뭐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있습니다. 결국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왜 이루어졌느냐. 용역회사 그 보고 때문에 하는데 그럼 자료를 내라. 자료 못 내면은 왜 이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경제성을 보고 결정한 건데 왜 그걸 이 대통령 이 가족 얘기를 또 들고 나오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짚어드린 것처럼 그때 1특검 4국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국조에 이제 가는 뭐 특검 관련된 걸로 해서 이 최상병 이 진상규명 이 특검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감에서도 뜨겁게 붙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뭐 국감 첫날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입니다. 2차 방류가 시작된 지 이제 6일째가 되는데요.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5월에 나온 보고서도 좀 뒤늦게 지금 알려진 상황인데요. 질병관리청이 용역을 통해 연구 용역을 통해 작성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최종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5월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연구 자체는 2021년에 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선언해서 2021년 12월에 연구 용역이 시작이 됐고요. 작년 5월까지 했으니까 사실 연구가 끝난 건 윤석열 정부기는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병관리청이 작성한 연구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아무리 저선량이라고 해도 최소 30년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사능 물질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저선량 방사선 물질이 우리 국민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래서 국민 건강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으로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을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도 해야 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쟁점, 최대 쟁점이자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다액종 제거 설비. 이 정화 능력이 과연 정식적으로 검증된 바가 있느냐. 알프스 시스템. 그렇습니다. 알프스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요? 않았었다고요? 비공개로 네. 처리가 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청이 지난해 8월 이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염수 방류 전에 한 사전 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이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서 비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그 프로세스를 쭉 준비해서 지금 뭐 2차 방류까지 시작이 된 상황인데 질병청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제일 최우선으로 삼고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가면서 국민 건강 어떻게 지킬 건지 노력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용 결과 보고서 이 의뢰에서 보고서 나왔다면 당연히 결과를 국민한테 알려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어떻게 보면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눈치 본 거 아니냐. 결국 질병청도 정치적인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청와대 오랜만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고요.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였는데 대통령실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절차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이병훈 민주당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에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이 청와대 운영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소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사용 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장소 사용 허가 신청과 장소 사용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통보나 절차 없이도 일단 사용한 다음에 사후 통보만 하면 사전에 절차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추가한 겁니다. 근데 다른 시설은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영빈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가 국민에게 작년 12월부터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는데 네. 사실 청와대가 이 영빈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 의해서 사용된 일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금 의미가 퇴색했다는 상황이 나오는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도 않고 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마음껏 사용해도 사후 통보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가 좀 무색해진 것 아니냐. 사실 대통령실도 청와대를 사용하려면 지금까지는 규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사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지금 그 절차를 안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장소 사용을 아무리 청와대 장소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 국빈 방한 또는 외교사절단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 이런 최소한 기준이 있어도 그에 따라 청와대를 사용해 왔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사용하면 대통령실이 좀 그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그 취지를 사실상 스스로 어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빈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알아볼까요? 중국에 우리 반도체 공장들이 있습니다. 삼성도 있고 SK도 있는데 상당히 추가 장비를 들이는데 좀 우려가 됐었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도 장비가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고 지정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어요. 예. 그런데 중국 사업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는 없어요. 뭐 10년에 5% 증설 뭐 이 정도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장비 이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규모 유지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공장 증설을 하거나 뭔가 우리 생산량을 팍팍 늘릴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 우리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하여튼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크레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681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됩니다.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현 분쟁 상황을 조속히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또는 평화를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많은 분들도 메시지에 공감할 겁니다. 노래 들으시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은 원래 보험업계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낸다거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을 믿고 사고 예방에 소홀히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을 한다든지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건 역시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란 말은 사실 영어 표현인 moral hazard를 우리말로 바꾼 것인데요.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손실을 가져다주는 상태나 행위를 말합니다. 해이라는 단어는 원래 화를 쏘고 나서 그 탄성을 보존하기 위해 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두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 자는 늦추다 또는 느슨하다를 뜻하고요. 이 글자가 바로 시위가 느슨해진 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이가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서 마음이 느슨해졌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한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맑은 하늘에서 비치는 따뜻한 가을 햇살에 기온이 크게 올라 지금은 선선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제주 23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밤에는 다시 빠르게 쌀쌀해지겠고요. 당분간 오늘처럼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져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흐린 가운데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 때도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 습도는 5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1,6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블렌트유 선물 가격이 4.22% 상승하는 등 국제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충돌이 국제 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물가와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른바 김행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의 중립을 의무화하는 상습 파행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21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형제도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며칠째 계속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가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사실 전쟁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많은 지금 뭐 1,000명이 넘는 일단 확인된 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현정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우리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려가 당연히 이제 좀 되고 특히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들 그게 가장 걱정이고 많은 분들이 정말 뭐 긴장 속에서 지켜보실 텐데 그 왜 이스라엘이 뭐 아이언돔을 자랑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가장 강력한 이제 돔 그런 울타리는 평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현정 평론가 이제 월요일 국제본부로 자리를 옮기나요? 아직 미쳐나요. 문희정 평론가가 상당히 경계를 하겠네요. 자, 전쟁보다는 이건 보다가 아니라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평화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한 환자의 보호자가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돌봤다며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면서 응급실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 지난 1일 밤이었는데요. 사우나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서 강원도에 있는 한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네, 의료진이 이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고 CT 검사 등을 권유를 했고요. 잠시 뒤에는 이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인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응급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 새로운 환자를 향해서 다 달려들고 뛰어서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왔던 그 사우나에서 쓰러졌던 남성의 보호자로 온 여성이 강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제 설명을 했죠. 응급실은 원래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환자 15분 동안 방치했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심정지 환자가 와서
뭐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목소리를 높였는데 단단히 화가 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진료에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그렇지만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다른 환자들도 꼼짝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해당 병원의 의사는 보통은 불평 정도로 끝나곤 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작 그 남자 환자는 그 항의를 했던 그쪽 환자는 정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뭐 이거는 굉장히 뭐 다행인 일이긴 한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결국 병원 측은 이 보호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응급실에서 어떤 환자를 먼저 돌봐야 되는지는 의료진의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한다. 자, 여기에 뭐 다른 설명을 덧붙일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휴대전화 주시면 제가 내비게이션 찍을게요.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입력하겠다면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에 돈을 가로챈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예. 어떤 방법을 한 겁니까? 참 이게 뭐랄까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그 방법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 20대 남성 A씨가 벌인 일인데요. 지난 8, 9월 사이에 수도권 일대에서 이제 손님으로 택시에 탄 다음에 기사 17명 계좌에서 현금 1억 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비를 계좌로 송금을 한다고 해요. 제가 계좌로 붙일게요. 지금 현금이 없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실수로 돈을 더 많이 보냈네요? 라고 하면서 택시기사를 인근 현금 인출기 그 ATM 기기로 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돈을 인출하게끔 만들고 이때 계좌의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택시에 둘이 같이 타죠. 그때 내비게이션에 제가 좀 주소를 검색해야겠다 하면서 기사 휴대전화를 빌리고요. 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거나 설치를 해서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대포 통장으로 몰래 송금을 하는데 여기서 또 바로 띵동 할 수 있으니까 예약 송금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돈을 빼돌립니다. 이걸 그 짧은 시간에 다 했다고요? 저도 그게 참 의아했고 그래서 참 여러 번 뜯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주로 60, 70대 등 고령의 택시기사분들을 타겟으로 했고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해서 그래도 이 중에서 또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중에 또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이렇게 돈을 뺏긴 거겠죠. 네. 또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뭐 기사에게 지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에 뒷좌석에서 송금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또다시 휴대전화 빌려서 그렇게 또 예약 송금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는 왜 당했나 뭐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1억이 넘게 17명이 이거 당했다는 거는 또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또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도 얘기하는 게 단순한 수법이라고 해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휴대전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뭘 사용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정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얼마나 이런 뭐 스미싱이나 피싱이나 이런 방법들을 지금 총동원하고 진화돼 가느냐 정말 아찔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상당히 이건 흥미롭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 절반 이상이 소득 최상위층이었고 의대 졸업생의 절반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는 현실이 수치 통계로 나왔다고요? 네, 먼저 전국 39개 의대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 중에 절반 이상은 가구 소득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널리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갈수록 그 부모의 재력을 따라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보면 이들 대학에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에 55%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돼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1부터 19간까지 나뉘잖아요. 네. 여기서 9에서 19간 쪽이 월소득 1,080만 원 이상인데
이런 고소득 가구에 속한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절반을 넘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정도니까 학교 성적도 좋을 텐데 네. 그 신청한 학생들의 가족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은 최상 등급이더라. 네. 이게 또 그러면은 절반을 넘었다는 거는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여기에도 뭐 본인이 이제 당연히 고소득층이라서 신청하지 않은 학생까지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 재학생 중에 고소득층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 모든 대학의 신청 학생, 이걸 전국 모든 대학으로 넓혀서 보면 고소득층 비율이 25%거든요. 4분의 1 정도인데 이게 의대와 서울대, 고대, 연대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분포도가. 그리고 한편 의대생 10명 중에 7명은 그 다른 지방 쪽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데 여기서 졸업을 하고 절반 가까이는 서울로 돌아와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설사 지방에서 나왔더라도 의대인 경우라도 네. 직장은 서울에서 찾는군요. 네, 그 교육부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 자료인데 전국 의대 졸업 학생 58%는 수도권에 취업을 하고 46%는 서울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소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방일수록 이게 의료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의사 만나기가 어려운 거고. 또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이렇게 진학한 중학생의 42%는 서울 출신이었고요. 이 중에서 또 절반 가까이는 그 강남 서초 송파, 우리가 말하는 학군지, 강남 학군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런 서울이라는 것도 기득권이고 고소득층, 여기서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를 계속 대물림하고 네. 예, 그런 교육 환경을 전유하는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준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적 양극화가 이제는 교육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개천에서 뭐 사다리. 네. 네. 옛말. 이제는 뭐 참 한편으로가 아니라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또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난자 냉동으로 불리는 난자 동결 보관 시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누적 4,5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 2015년에 72건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2021년에 연간 1,000건을 넘어서고 지난해에도 1,004건. 이렇게 기록하면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특히나 만 35세 전후 여성이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술 건수의 70%가 이 만 35세 이상이었어요. 네, 예전에는 그 암 환자들이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 앞두고 가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그 항암 치료 전에 이렇게 난자 동결을 해놓는 건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일반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선택지로 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결혼 연령대가 또 늦어지면서. 그렇죠. 뭐 본인이 해야 할 뭐 이렇게 일이라든가 뭐 커리어 이런 걱정도 있고 만혼 시대가 되면서 좀 지금 이걸 보관해두자 이런 문화. 특히 또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뭐 난자 보관 동결을 했다 이런 고백을 또 하면서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좀 친숙해지고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엄밀히 그 시술이기 때문에 원래 호르몬 쪽의 이 시술은 부작용이 크잖아요. 네. 시험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출혈이나 감염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판단하실 때 분명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조금 이렇게 나중에 얼리지 뭐 이렇게 또 너무 쉽게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네. 물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저출생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미혼 여성들이 다 가능성을 닫아놓은 건 아니고 그래도 추후에 출산할 의향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또 마음을 열어두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그냥 부작용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좀 균형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또 불임과 난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도 네. 여성복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비용이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고도화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홍보한다든지 예.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스트릿 뉴스 파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지 기자는 정말 우리 박순봉 기자와 함께 한참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명절 연휴도 있었고, 그죠? 그렇죠. 지금 2주 만에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출연이 없는 걸로 잊어버린 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고요. 네. 지난주에도 오고 싶었는데 중요한 기획으로 방송을 하신다고 저는 해서.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기획이 중요하길래 이런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PD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자, 가장 지금 뜨거운 곳은 강서구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자, 내일이 이제 본 투표일이고요. 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파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화면에도 동영상에도 보이고 있는데, 자, 뭐 이 지난 주말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유세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자, 끝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전 투표 이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 당에서 대표가 와야 된다, 이런 뭐 요청이 내부적으로 일단 많았던 겁니까? 네, 두 가지 다 있었다고 해요. 캠프에서도 굉장히 요청이 있었고 대표의 의지도 강했다고, 이제 그래서 상호적인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무리해서 온 거라고 해요. 이제 퇴원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캠프의 요청도 있고 본인도 어쨌든 뭐 사전 투표일은 지났지만 본 투표 전에 본인이 좀 유세를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강서가 호남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호남 출향 인사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까지 나서서 좀 유세를 굉장히 열심히 뛰는 상황인데, 정말 한 표가 소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좀 등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고요. 사실 이 대표가 단식을 하는 와중에 당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런 중요한 선거는 대표가 좀 개소식에도 와주고 좀 같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히려 단식 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지층 결집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은 좀 이번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전화위복되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이제 자신도 이 대표한테 나와 주셔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또 캠프 쪽에도 물어보니까 미리 그 어제 오실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을 한다. 사실 대표실 쪽에서는 계속 미정이다,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일정을 얘기했었는데 그 진교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제 어제 오실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민주당 내부에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딜레마적인 그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중도층은 그 강성 지지층도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는 것이 오히려 지지층 외에 중도층 공략에는 마이너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친명계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단식을 할 때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단식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이렇게 안쓰러워하는 그런 여론이 커졌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가결이 그때 됐잖아요. 체포동 의원이 가결이 되니까 오히려 평소에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던 사람들이 막 인사도 받아주면서 이재명 대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으니까 오히려 지지층이 좀 결집이 됐다, 이렇게 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좀 고민을 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요새를 간다고 했다가 취소를 하기도 하고, 사실 이거 외에 변수도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법원을 갔을 때 원래 일정을 좀 조정하려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건강상의 이유로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일정은 조정이 안 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나서 국회도 오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도 가고 이런 모습들은 너무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섞여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현지 기자, 현장 반응은 이재명 대표의 유세 지원 어땠나요? 일단 발산역 인근에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그 장소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에도 이제 유세 연설을 했던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약간 대자비 기시감 같은 그렇죠. 게 있었겠네요. 네, 캠프 쪽에서도 그 기시감, 대자비를 조금 느낀 부분이 그 지원 유세 반응이 대선을 방불케 했다, 대선급이었다 이렇게 캠프 쪽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주최 측 추산 일단 3,000명이 왔다고 하고요. 이게 거의 대선 때 이제 인파가 몰렸던 규모와 거의 맞먹는 숫자였다고 해요. 반응 또한 그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단식이 굉장히 길어졌고 회복 이후에 퇴원을 하자마자 바로 목발을 짚고 좀 유세해 왔다는 그런 극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랬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오늘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좀 대표 건강 문제 때문에 오늘은 유세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현지 기자가 또 단독을 가져오네요. 네, 발산역에서 열기가 발산했군요. 네.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댓글인 줄 알았더니.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PD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PD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런 개그를 좋아하시죠. 해야죠. 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사전투표율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사실 이번 선거 자체에 대해서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그냥 솔직히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만나면 이게 공식적으로야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은 두 자릿수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선거 아니었겠느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전망과 예측이지. 네, 예측입니다.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할 텐데 이제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큰 차이로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뭐 비대위가 올 거다 아니면 현 체제가 그냥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현 체제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들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좀 이름이 알려진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상임고문으로 뭐 안철수 의원이라던가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이 나와 있고 정진석 의원도 있고 정우택 의원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별로 거의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의원들을 뭐 5명에서 7명 또 당협위원장들도 총 출동해가지고 다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책임이 과연 김기현 대표에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리스크를 좀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다. 이제 이런 식의 명분을 하나 세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도권 위기론인 거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 예를 들어 만약에 패배했는데 이 상태로는 못 이기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상당수가 지금 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갑자기 같이 선거를 뛰다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역시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안 되네요. 김기현 대표 물러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선거운동을 했으니까요. 사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윤상현 의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거는 당 내부에는 없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고. 이런 이유도 있을까요?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김태우 후보가 출마한 건 또 대통령의 의중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윤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그럴 만한 변수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근데 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게 그것도 역시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꿔가지고 그럼 누군가를 새로 앉혀야 되는데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이미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권영세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 바꿔가지고는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권영세 의원이나 그 원희룡 장관이 연속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는 친윤으로 묶이는 거고 더 바꿔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가능성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네. 뭐 이제 김한길 뭐 위원장 얘기도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바꿔도 크게 실익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총선을 치르지 않겠느냐. 이제 그 입장 하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도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르는 총선이니까 사실 그걸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안 찼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서 결국 이름은 윤석열 이 이름으로 가되 굳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일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전 투표율이 뭐 역대급입니다. 22.64%. 연지 기자는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최종 투표율 50%를 넘기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건데 글쎄 저는 50%를 넘길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40%대 강소국민이 아니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이 사전투표가 높은 것에 대한 분위기 또 내부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기는 판이기 때문에 더더욱 돌다리도 이제 두드려 보면서 건너자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제 물어봤어요. 캠프 쪽에 이거 민주당에 유리한 거 아니냐.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통념적인 게 있잖아요. 이전 사례를 빗대서 그렇게 그렇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프에 물어보니까 이게 지난 지방선거랑 대선 때부터 사전 투표율이 꾸준히 올라왔던 추세가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 보궐선거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기는 좀 아직 이르다. 아직은 이게 어느 쪽으로 유리할지는 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사전 투표율이 예전에는 젊은 층이나 3040, 50이 많이 해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지난 뭐 지방선거 대선을 거치면서는 전체 유권자층이 고루 사전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고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좀 내걸고 있는 게 계속 민주당 지지자가 이제 국민의힘 쪽 선거원을 폭행했다. 이 사안을 조금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의 투표율을 좀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더라고요. 그러한 선거운동의 전략마저.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한 표가 더 소중하다. 이게 10%가 원래는 목표였는데 지금 조금 양상이 15% 이상까지도 좀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선이 되더라도 그렇죠. 격차를 더 내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5% 이상까지는 좀 벌려야 압승이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투표율을 올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후보자는 뭐 국민의힘 취재를 해보면 어떻던가요? 상당히 좀 많이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김태우 후보자도 아니 끝까지 그래도 본선거일 날 60대 70대 이상의 이 지지층들이 투표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까요?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은 가능성도 있고 해볼 수 있다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많은 건 좀 사실이에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강서구청장의 최종 결과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내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놀라운 소식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인데 자, 자기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선언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순봉 기자가 또 자세히 또 취재를 해봤다면서요. 네, 일단 그 하태경 의원 측에 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왜 지금이냐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궐선거 앞두고 한참 여야 간에 격렬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정감사 전이기도 하고 임기가 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깜짝이었잖아요. 원래 하태경 의원이 계속 그 원래 지역구를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방송에서도 많이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하태경 의원 쪽의 설명은 원래 3선이 되자마자부터 고민을 했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전에 바른정당을 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3선 이상 같은 지역구에 하지 말자라는 논의가 이미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바른정당이 없어지면서 그런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하게 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이미 애초부터 고민을 했었다.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바른정당까지 같이 갔었던 그 지역구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크게 실망을 할 것 같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제 그만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역 사업 추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구 현안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지금 시점이어야 하고, 특히 지금이 아니었으면 국감이 지나고 나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시점이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지금으로 정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지역구는 어디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열려 있다 그래요. 서울에 무슨 연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일체 연고는 없고 다만 이제 서울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뭐 그 지역구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좀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로 오게 된다라면은 당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할 수 있는 지역구로 가야 될 것 같다. 한 보도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맞붙을 수도 있다. 마포갑설이 나오대요. 네, 근데 그냥 아직까지는 설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플러스 1을 할 수 있는 지역구라는 의미는 그래도 접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구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밀리는 지역구, 절대 못 이기는 지역구 말고 만약에 하태경 의원의 인지도나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 이겨볼 수도 있는 지역구, 그러니까 그런 적당한 수준의 험지를 좀 선택할 걸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결국 이제 한 명이 연락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실무적으로 아마 이철규 사무총장이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철규 사무총장이라고 콕 집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무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철규 총장이 직접 꼭 그렇게 의지를 갖고 했다기보다 지도부가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실무적으로 역할은 이철규 총장이 했을 걸로 보여요. 그게 이철규 총장이 연락을 했을 것이든지 일단은 뭐 추정을 하는 거지만 일종의 압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새로운 수도권에서의 기회를 창출해봐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뭐 공식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후자로 일단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많이 해석들은 압력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압력은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면 압력을 받아서 한다? 그래서 버텨가지고 해운대에서 그냥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어쨌든 수용을 해야지만 가능한 아니다 이런 제안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하태경 의원 입장을 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당내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거를 좀 하나 전해드리면은 홍준표 시장도 의견을 내놨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또 개인적으로 관계가 쭉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여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은 왜 시점을 지금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보궐선거 이후로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못 이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만약에 보궐선거를 패배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어야 된다.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텐데 그때 하태경 의원이 딱 나와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지역구 포기하고 서울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면은 그 신호탄이 돼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선 시점에 하게 되면은 보궐선거랑 겹치기도 하고 이게 보궐선거에 유리한 이슈인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굳이 왜 지금 시점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은 하나 들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는 마포갑이 아니라 마포을이라는 거 한 번 더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영남에도 많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뭐 TK 다 있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결정하더니 그럼 나한테도 그런 이제 요청과 주문이 올 텐데 난 어떡하지? 어떻게? 막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어요. 먼저 나서서 다음은 나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 이런 사례 그러니까 스스로 좀 물러나고 조정하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뭐 올해 초부터 이미 예견이 됐던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간에 총선을 이겨야 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레임덕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총선 패배하면 윤 대통령도 힘들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인과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그 여권의 강점은 총선을 공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리더십이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공천을 기준을 세우게 되면 반발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자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관이라든가 정무직이 많으니까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비판적으로 하는 얘기는 검찰권도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부 그 본격적인 그런 이제 사정정국은 여당 내부를 향하는 게 본격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만큼 그러니까 내부를 향하게 되면은 이제 뭐 반발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다 잠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총선 공천을 잘해야 이길 수 있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을 할 거거든요. 자리를 주든 아니면 뭐 압박을 하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은 향후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른바 하태경 발 이 공천. 이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 이게 이제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국민의힘뿐만 아닐 겁니다. 이현지 기자, 하태경 의원의 이런 출마 선언이 나왔는데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도 혁신 경쟁으로 또 언급을 했어요. 자, 민주당도 중진 험지 차출 관련 움직임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분위기고요. 좀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아직은 좀 이르다고 모두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아까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통상 뭐 중진들의 뭐 험지 출마라든지 뭐 불출마 선언 이러한 좀 선거와 관련된 거는 12월 공천 시즌이 좀 가까워 오면 그때 가서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될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이제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같은 큰 결단은 공천을 직전에 두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뭐 자이든 타이든 본인이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압박이 오는 것도 그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는요. 초선 의원들 중 일부가 불출마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론되는 분들도 있는데 방송에서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미 방송에서 밝혀주시고요. 그래서 이미 오영환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미 공개 선언을 했죠. 그렇죠. 네, 다른 의원들도 좀 고민 중인데 이제 과거에 이철이 표창원 전 의원처럼 이제 재선에 도전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건데요. 이를 두고 한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진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많은 초선 재선들은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초선 의원들이 조금 재선 불출마 선언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네. 그러한 것이 좀 안타깝다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홍익표 의원이 이제 서초를 험지로 좀 일찌감치 지역으로 옮겼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실제 있었어요. 아까 박수몽 기자가 너무 빨리 지역을 옮기게 되면 지역 현안이나 사업을 좀 잘 챙길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홍익표 의원이 옮길 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너무 빨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선언을 하더라도 그런 공천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그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하시니까 방송에서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 공천을 못 준다. 일종의 이게 뭐 비명계 찍어내기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게 제가 오늘 좀 물어보니까 친명 쪽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다. 친명이든 비명이든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공천하겠느냐 이런 의미고요. 친명계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우리는 비명과 친명을 나눠서 공천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당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을 할 거다. 하지만 이게 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게 의원 평가에 당 기여 활동이 반영이 됐는데 이 비명계 쳐내기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 기여라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뭘 우려하냐면 공천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비명계를 공천에서 배제시키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당한 공천임에도 혁신으로 포장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악용될 수가 있다. 이 도움이란 기준이.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건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좀 일축하는 분위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해서 곧 이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더 큰 포용을 이야기하고 비명계에 대해서 공천 불이익이 없다. 이러면 더 명쾌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 가령 일각에서는 한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김종민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을 임명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에이 그렇게 할까? 내부는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면은 지금 통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와가지고 어쨌든 칼을 들고 뭔가를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그 정무직 인사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친명 체제로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송갑석 전 최고위원 인선을 통해서 좀 잡음이 일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구성이 고민정 최고위원을 빼고는 모두가 친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통일성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명직 최고는 어쨌든 안배보다는 네. 좀 통일성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고민정 최고는 친명 아니라고 하던가요? 친문으로 분류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친문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우린 친문이지 비명이 아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점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 분위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당무를 복귀해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굳이 뭐 저 사람들을 치겠다라던가 아니면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 어느 쪽도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아까 지명직 최고위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평가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당 지도부 체제가 거의 친명으로 다 구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자리를 뭐 비명으로 주거나 뭐 안 주거나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혹시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뭐 메시지에 거기에 중점을 줬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약간 뭐 어중간한 선에서 뭐 비명, 친명, 애매한 뭐 범비명, 범친명 중에 한 명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 지도부 체제 자체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보가 나오기엔 또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자, 시간상 끝으로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두 분 각각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아직까지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판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임명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실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쨌든 가장 결정적인 건데 이제 그 뜻을 직접적으로 좀 알기는 어렵고 그냥 여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긴 갈 것 같다. 근데 예전보다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속도는 그만큼 좀 안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였으면 아마 다시 재송부해달라고 요청 보내고 그다음에 바로 뭐 내일 임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일은 아니더라도 내일 보궐선거 날이니까요. 네. 뭐 며칠 내로 임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갔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론 부담이 훨씬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는 그러나 뭐 결론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에 상당히 뿌리 나 있는 정당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 향후 뭐 또 여성가족부 또 국정감사도 있을 텐데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되면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진행 중에 이제 여성가족부 국감이 제2의 김행 청문회가 될 거라고 벼르고 있고요. 안 그래도 뭐 잼버리 이슈부터 뭐 여가부 기능 축소 뭐 이슈가 많은데 김행 후보자까지 만약 임명을 하면 여가부 국감부터 11월 예산 뭐 올해 연말까지 계속 김행 장관 청문회를 우리는 하겠다. 밤 새워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가위가 총선 직전까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김행 국정감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콩으로 김한수님께서 역시 기자 불사조단 취재가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코너 제목은 불사조 기자단인데 우리 청취자분께서 원하시니까요. 네. 자, 다음 주부터는 기자 불사조단으로 바꿀 걸 진지하게 한번 좀 내부 검토를 네, 해보겠습니다. 뭐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화일보의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IT맨이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상당히 오랜 또 연휴 기간 거치고 나서 상당히 또 말끔해지신 모습이네요. 책을 하나 탈고를 했어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책 하나 나옵니다. 저번에 또 책 내셨잖아요. 네, 지난번 거는 이제 AI의 사회 변화에 대한 거고 이번 거는 이제 AI 도구에 대한 건데 요즘에 너무나도 AI 관련 되게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복잡해서 그거 좀 잘 쓸 수 있게 추석 때 한번 빡세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책은 잘 팔리나요? 일단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잘 팔려야 될 텐데.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작가 노조가 임금 문제 또 생성형 AI 등의 문제로 파업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난주에 작가 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했다고요. 그러면 뭐 생성형 AI 안 쓰고 문제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AI를 쓰기로 한 건데 AI를 쓰되 일종의 방법, 그러니까 사용 규칙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반년 가까이 이어온 할리우드의 방송 영화 작가 파업이 왜 생겼는지 좀 얘기를 하면 최근에 우리가 뭐 OTT라고 해서 넷플릭스나 수많은 이런 빅테크 기업이나 할리우드의 대형 어떤 제작사들 이런 데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작가들이나 감독에게 주어지는 비용이 상당히 적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재방송을 하거나 여러 번 방송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좀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OTT는 또 그게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받고 두 번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생성형 AI가 대본을 내 대본을 조금 응용해서 쓰거나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드라마를 막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그거 비슷하게 써줘. 그럼 또 써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놔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못 쓰게 해달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정도에서 이제 합의가 된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기본급을 매년 올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작가를 한 편에 최소 3명 이상 보장하겠다. 그리고 스트리밍 재상영 아까 말씀드린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시 볼 때도 일종의 추가 분배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돈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작가들이 원하는 정도로 이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AI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로의 절충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하면 결국엔 AI를 쓰되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있는 작품을 AI를 가지고 한 번 더 수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수정을 해서 뭔가 비용을 받더라도 원 저작자한테 일종의 수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의 창작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 거죠. 저작권을 좀 어느 정도 그렇죠. 보장해 주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빅테크 회사나 이런 데들은 계속 이 작가들의 어떠한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싶거든요. AI한테. 근데 학습은 시킬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작가 파업은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배우들입니다. 배우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배우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작가들 파업할 때 배우들도 같이 파업을 했어요.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근데 여기는 계속 파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에 있는 OTT나 여러 가지 곳들이 결국에는 배우들의 실제 일자리 그리고 생존권을 뺏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그 AI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미 좀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뭐 카지노 이런 OTT 프로그램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실제로 나오는 배우의 얼굴을 젊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고 하면 이 사람의 모양을 비슷하게 옛날로 치면 스턴트맨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AI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배우가 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AI로 본을 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디든 막 출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클로즈업 할 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엑스트라라든지 아니면 수십 명, 수백 명이 한 번에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뭐 멀리서 보이니까 이 사람을 직접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이 단역을 한 번 데이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든 원할 때 그 사람을 컴퓨터로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 배우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단역 배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이 사람한테 OTT가 한번 계약을 하면
이제 너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불렀을 수 있어라고 하면 이거 이제 생존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더 이상 거예요. 안 나와도 돼. 뭐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못 쓰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실제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의 포인트고요. 톰 행크스가 우리가 유명 배우 있잖아요. 톰 행크스. 포레스트 검프에 나왔던 그렇죠. 톰 행크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톰 행크스가 최근에 자신의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가짜 톰 행크스에게 속지 마세요라고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온라인에 떠도는 치과 보험 광고 중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출연한 광고가 있은 걸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있는 기술로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이미 유튜브에 본인들의 영상이 많잖아요. 딥페이크로. 네, 그 일반 영상, 그러니까 그 전에 출연했었던 그 사람들의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데이터가 유튜브에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만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실제 아바타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허락을 안 받고 온라인에서 좀 크지 않은 회사가 몰래 이 사람의 얼굴을 약간 젊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쓰고 목소리도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배우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뭐 OTT가 사용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열어주면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이 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배우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모습이 사용될 수 있는데 AI가 이제 영화 산업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영역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지금처럼 영화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또 보면은 이런 것들도 좀 연구가 있어요. 실제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영화를 볼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도 그 어두운 상황에서 레이저나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표정 변화를 갖고 만족도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가지고 TV에 대해서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실제 영화 이용자들이 어떻게 TV를 통해서 소문이 나는지 영화가 그리고 실제 영화를 언제 개봉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AI로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시 일도 AI가 분석하죠. 그다음에 또 이 영화 콘텐츠를 뭔가 다른 데로 활용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같은 데 나오는 이러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실제 디즈니랜드에 투입을 하는데 AI 대화하는 이러한 그 테마파크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영화에 있는 캐릭터랑 대화하는 것 같은 이런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덕진 소장 2로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안 나오셔도 되겠네요. 실제 오늘 제가 좀 테스트 좀 해봤어요. 네. 아닙니다. 김덕진 소장을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나저나 법적인 문제가 이제 이 법적인 문제도 이제 생길 텐데 우선 뭐 배우도 배우지만은 AI가 음악 자체도 커버할 수 있다. AI 커버 음악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노래가 있으면 아이유의 노래 그렇죠. 또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듣고 싶은데 커버 음악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에 AI 커버 음악이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다양한 형태가 나와요.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들려드리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임재범의 목소리로 부르는 윤하의 사건의 지편선. 야, 이거는 역주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위 탑이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이런 걸 우리가 불후의 명곡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실제 가수가 다른 사람의 곡을 리메이크하는 거. KBS입니다. 네, 그렇죠. KBS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부르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노래를 불러야겠다라고 하니까 서로 간의 저작권이나 아니면 인접 저작권 같은 것도 다 허가가 된 상황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I를 갖고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가수의 노래를 불러서 그걸 영상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그 원래 이 노래 원 저작자한테는 저작권을 주거든요. 근데 내가 쓴 목소리,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의 목소리인데 이 사람한테는 저작권에 대한 인접 저작권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막 맘대로 쓴다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 입장에서는 내가 맘대로 쓰이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또 요즘에 구글이 실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사 중에 하나인 워너뮤직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이거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협의가 잘 되면 내가 원하는 음원이 있잖아요. 그 음원에 내가 원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고르면 그 목소리대로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임재범의 목소리로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것도 되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찬성하는 가수와 반대하는 가수들이 지금 나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전체적인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뭐 틱톡이나 쇼폼에서 쓰이는 배경음악들 있잖아요. 그 배경음악 때문에 이렇게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음악이 지금 실제로 매출을 벌어다 주는 게 2조 6,600억 정도를 추가적인 수익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쇼폼 같은데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하나씩 또 해결이 돼야 되겠죠. 다양한 형태의 생성형 AI 세계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밌는 걸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Hello, I'm Professor Dukjin.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게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덕진 소장 2 얘기하셨잖아요. 김덕진 소장 2를 진짜 제가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냐, AI한테 시켜서 제 목소리로 불어, 영어, 중국어 한번 읽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영어를 한 게 아니고요. AI한테 제가 학습을 시켜서 어떤 영어 문장을 주고 이거를 이제 읽어보게 시킨 건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잠깐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Hello, I'm Professor Dukjin Kim. Today, my avatar, Professor Diction Kim, is presenting on my behalf. 네.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pidly 상당히 놀랍네요. 네, 지금 영어를 들으셨나요? 네. 근데 김덕진 소장이 하는 또 외국어 같지는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그 불어랑 그다음에 중국어도 보면 입 목소리만 되는 게 아니라 입 모양도 맞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화면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 아쉽긴 한데 제가 뭔가 영상을 찍어서 막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발표 그대로를 얘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긴 한데 불어 이번엔 김덕진 소장의 불어 외국어 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Dukjin Kim. Aujourd'hui, mon avatar, le professeur Diction Kim, fait une présentation en mon nom. 불어 좀 어떠세요? 아니 이거 어울리네요. 아, 어울려요? 김덕진 소장은 불어야. 아, 그래요? 실은 중국어도 엄청나게 쩌쩌쩌쩌 하는 게 있는데. 중국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大家好，我是金的曾教授。今天我的化身 Diction Kim 教授将代表我发表演讲。人工智能正在迅速渗透我们的生活。 아니 이렇게 짜장면 시킬 때나 뭐 군만두 시킬 때 다 해결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참고로 불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손쉽게 뚝딱하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끝으로 자, 번역뿐만 아니라 영상의 입모양까지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정말 이제 이런 AI가 앞으로 많은 세상을 좀 바꿔놓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기술이 최근에 이제 향후에 어디 적용될 것으로 보이냐면 우리가 있는 SNS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실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글을 한국어로 쓰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른 나라 말로 번역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하고 SNS에서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유튜브나 팟캐스트에도 이게 곧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소장님이 한국어로 라디오를 하면 그게 아까처럼 불어나 중국어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중국어로도 다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데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몇 달이면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이제 전 세계로 나가겠네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전 세계 다른 분들과도 경쟁을 하셔야 될 텐데.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IT맨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계속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슈들이 많습니다. 내일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가 나와서 누가 강서구청장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